1,000원씩만 도와주세요. 이틀 동안 굶었어요. 노숙자 쪽방촌에서 20년 만에 제 딸을 발견했습니다. 1,000원씩만.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쪽방촌 골목이었습니다. 서울 중심가에서 불과 몇 정거장 떨어진 곳이지만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판자촌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졌고 그 끝자락 어둑한 구석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3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더러운 담요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몸을 웅크린 채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리는 있었지만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 앞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제 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무료인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쪽방촌에서 열리는 노숙자 지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58세의 박금자, 명동에서 대부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중년 여성이었고 명동 일대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20년간 단 한 번도 메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수진이 제가 감옥에 갈 때 겨우 13살이었던 그 아이를 저는 아직도 찾고 있었습니다. 10년형을 마치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딸을 찾는 것이었지만 이미 수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후 10년을 더 찾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50억을 썼습니다. 사설탐정 30명을 상시로 고용했고 전국의 CCTV 영상을 추적했으며 병원 기록을 뒤졌고 고아원과 쉼터를 모두 수소문했습니다.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제 혈액 샘플을 등록했고 명동 일대에는 24시간 감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린 제 딸을 저는 10년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쪽 방촌 골목에서 1,000원씩만 도와주세요라는 목소리와 함께 저는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담요 위에 앉은 여자의 얼굴을 봤을 때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고 피부는 거칠어졌으며 머리카락은 기름때로 엉겨붙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3살 때 그 맑고 순수하던 눈은 아니었습니다. 20년간 거리에서 무언가를 겪은 탁하고 차갑고 생기 없는 눈이었지만 분명히 수진이의 눈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여자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엄마야, 박금자야, 엄마.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반가움도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박금자, 20년 전에 너 13살이었을 때 엄마가 감옥 갔었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떨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마치 아득히 먼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저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전 수진이 아니에요. 그만 좀 따라다니세요. 장사 방해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여자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씩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날 밤 그 여자가 들어간 판잣집 앞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판잣집은 정말 좁았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고 문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낡은 합판 하나가
입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도 없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촛불 하나 켤 돈조차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10월의 밤바람은 생각보다 차가봤고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음에도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추운 것이 아니라 제 몸이 떨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찾았는데 그 딸은 저를 몰랐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1,000원씩만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던 그 여자가 제가 10년, 형을 살면서도 단 하루도 잊지 않았던 제 딸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20년 늦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판잣집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으려는 사람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명동에서 대부업 회장이라 불리던 박금자가 아니라 20년 전 딸과 헤어졌던 그 죄인 박금자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제가 딸과 헤어졌는지, 왜 수진이가 1,000원씩만 도와주세요라고 구걸하며 살아야 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2005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명동에서 환전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금자 환전이라는 간판을 단 조그만 가게였지만 명동 뒷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고 외국인 관광객들과 상인들로 하루 종일 북적였으며 13년간 쉬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 30억이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딸 하나 키우며 일군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진이가 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저는 혼자 딸을 키우며 가게를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환율을 확인하고 밤 11시에 가게 문을 닫는 생활을 13년간 반복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그때 13살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고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김밥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방과 후엔 가게에 와서 계산대 옆 작은 책상에서 숙제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엄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우리 딸 천재네. 엄마가 저녁에 치킨 사줄게. 그런 평범한 대화가 오갔던 날들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러나 행복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오른팔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태수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당시 28살, 저보다 10살 어렸지만 8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28, 그가 18살 때 처음 만났고 처음엔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을 배워서 제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동생처럼 믿었습니다. 아니, 동생 이상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2005년 9월 15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사 5명이 영장을 들이밀었고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 세탁 혐의라고 말했습니다. 증거 서류를 펼쳐 보였는데 거기엔 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한 적 없는 거래들이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기록, 유령 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불법 환전거래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제 몰래 불법 외환 투기를 하고 있었고 20억을 날렸고 모든 서류를 제 명의로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에게 뇌물을 줘서 자신은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강태수는 증인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금자 사장님이 저한테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고 검사는 이미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금자 외국환 거래법 위반 및 자금 세탁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10년이었습니다. 3650일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법정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수감 전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13살 수진이와 단둘이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엄마가 어딘가 멀리 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후에 대답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10년? 그게 얼마나 긴데? 엄마가 나올 때쯤이면 수진이는 23살이겠네. 대학생이야. 예쁜 대학생.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이 얼마나 긴지, 그 시간이 13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강태수 삼촌이 수진이 잘 돌봐주실 거야. 삼촌이 약속했잖아. 그때 강태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님 걱정 마세요. 수진이 제가 친딸처럼 키울게요. 환전소랑 누님 돈 30억, 수진이 23살 되면 전부 다 넘겨줄게요. 제 목숨 걸고 약속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 태수야. 나한테 친동생도 없고 친척도 없어. 너밖에 없어. 10년간 수진이 부탁해. 강태수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꼭 안고 잤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작은 몸에서 샴푸 냄새가 났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을 것 같아. 잠들기 직전 수진이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엄마가 더 보고 싶을 거야. 그래도 10년 후에 보자. 약속? 수진이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10년.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가 사람을 잘못 믿어서. 다음 날 아침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이는 가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수진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호송차 창문으로 보이는 수진이의 모습이 작아졌고 곧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본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13살 교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던 모습.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명동 환전소 안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강태수는 13살 수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앉아. 수진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태수는 수진이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너 엄마 범죄자인 거 알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더는 범죄자 딸 못 키워. 네.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태수는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냈습니다. 만원권 지폐 50장, 5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알아서 살아. 삼촌, 엄마가 삼촌한테 저 부탁하고 갔잖아요. 그건 내 엄마 생각이고 난 싫어. 범죄자 딸 키울 생각 없어.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삼촌, 저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고아원 가든지 친척 찾아가든지 알아서 해. 전 친척도 없어요. 그럼 고아원 가. 꺼져. 강태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나가. 수진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강태수는 수진이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13살 아이의 작은 몸이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이는 명동 뒷골목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는 50만 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의 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혼자 13살의 나이로 교도소 첫날.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강태수가 수진이를 쫓아낸 것을, 제 딸이 거리에 버려진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교도소 8인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여전히 강태수가 수진이를 잘 돌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낡은 2층 침대 4개가 놓인 좁은 공간, 8명이 함께 쓰는 화장실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것이 앞으로 3650일간 제가 살아갈 공간이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이든 여자들,
젊은 여자들 모두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입이네. 뭐하다 들어왔어? 한 재소자가 물었습니다. 환전상 했습니다. 환전상? 돈 많이 벌었겠네. 근데 왜 들어왔어? 억울하게. 여기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 없어. 다들 그렇게 말하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저기 위로 올라가. 2층 침대 맨 끝. 내 자리야. 가장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2층 침대 맨 위 구석자리. 천장이 너무 낮아서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짐을 올렸습니다. 이불 한 장, 세면도구 한 세트.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6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밥이 나왔는데 딱딱했고 반찬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으니까요. 수진아, 지금 뭐해? 밥은 먹었어? 강태수 삼촌이 맛있는 거 해줬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밤 9시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불이 꺼졌고 어둠이 8인실을 덮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천장에 금이 간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10년, 3650일, 어떻게 버티지?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기다려. 첫날 밤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벽에 몰래 작은 줄을 그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만든 작은 줄 하나. 앞으로 3649개를 더 그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줄이었습니다. 교도소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사이렌이 울리면 8인실의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야 했고 화장실 하나를 8명이 나눠 쓰느라 늘 줄을 서야 했습니다. 저는 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아침 6시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일렬로 서서 그것이 제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박금자라는 이름은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밥알이 덜 익어 심지 같은 것들이 씹혔고 김치는 너무 짜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굶을 수는 없었기에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재봉틀 작업장으로 배치되었는데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천을 재봉틀에 밀어넣고 페달을 밟고 완성된 제품을 옆으로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을 바늘에 찔렸고 일주일이 지나자 손가락 곳곳에 반창고가 붙었습니다. 작업장은 시끄러웠습니다. 30대의 재봉틀이 동시에 돌아가는 소리, 교도관들이 지시하는 목소리, 재소자들이 주고받는 대화 소리가 뒤섞여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학교 갔을까? 점심은 먹었을까? 강태수가 잘 챙겨주고 있을까? 오후 5시 작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도 아침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딱딱한 밥, 짠 국, 상한 듯한 반찬. 하지만 이것을 먹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까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기에 참고 삼켰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8인실로 돌아와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책을 읽었고 어떤 이들은 편지를 썼으며 어떤 이들은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매일 밤 한 통씩 수진이가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적었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다고 10년 후에 꼭 나갈 거라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벽에는 30개의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3620일이 남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60개의 줄, 3590일, 석 달이 지났습니다. 90개의 줄, 3560일,
숫자가 줄어드는 속도는 너무나 느렸고 때로는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8인실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8명의 여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불을 둘러싼 싸움, 화장실 사용 순서를 둘러싼 다툼, 누가 코를 시끄럽게 골았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말다툼까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조용히 지냈습니다. 말을 아꼈고 시비가 붙을 만한 일을 만들지 않았으며 제자리인 2층 침대 매니 구석에서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1시간쯤 흘렀을 때 아래층 침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2005-1347. 전현 명동에서 환전상 했다며? 응, 돈 많이 벌었대. 30억 있었다던데. 30억? 와, 그럼 여기서 뭐 하냐? 변호사 선임해서 항소하면 되잖아. 그러게.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숨을 죽였습니다. 모른 척하자. 싸우지 말자. 3560일을 버텨야 해. 다음 날 아침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옆자리 재소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명동에서 환전상 했다며? 돈 많이 벌었겠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재봉틀을 계속 돌렸습니다. 야, 말 걸잖아. 무시해? 일 중입니다. 일? 여기서 무슨 일이야? 그냥 시간 때우는 거지.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재수 없네. 여자가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8인실에서 제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아침 화장실 순서는 늘 꼴찌였고 저녁 식사 때 받는 밥은 늘 가장 적었으며 이불은 가장 얇고 낡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싸워봤자 남은 시간만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었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벽에는 180개의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3470일이 남았습니다. 면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올 거라 기대했지만 13살 아이 혼자 서울 외곽의 교도소까지 오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강태수가 데려다 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도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계속 보냈지만 답장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답장이 없을까? 수진이가 화난 걸까? 엄마 버리고 간 거 원망하는 걸까? 아니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강태수가 잘 돌보고 있을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2006년 9월 벽에는 365개의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3285일이 남았습니다. 작업장에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75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묘하게 품이 있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재봉틀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천을 밀어 넣는 것도 서툴렀고 페달을 밟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다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을 이렇게 잡으시고 천천히 밀어 넣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맑았습니다. 고마워요. 처음이세요? 응, 어제 들어왔어.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작업 시간 중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는군요. 할머니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봉틀 작업으로 생긴 상처들이 아직 아물지 않았고 손가락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딸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눈빛을 보면 알아요. 나도 그랬거든.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할머니, 뭔가 다르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업 시간 중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운동 시간에 할머니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은 한국순이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창업주였고 40년간 그룹을 키워 3천억 자산을 만들었으며 조카에게 회사를 빼앗기고 횡령 누명을 쓰고 이곳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들어온 것이 금자 씨 딸이 몇 살이에요? 13입니다. 어린데 누가 돌봐주나요? 제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맡기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자 씨 여기 나가면 딸부터 찾아요. 네, 10년 후에. 10년 후면 늦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10년 후면 수진이 23인데 왜 늦다는 거지? 그날 밤 8인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벽에 그어진 줄을 봤습니다. 365개. 아직 3285개를 더 그어야 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10년만 기다려. 아니, 9년. 9년만 더. 1년 차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 딸이 이미 거리에 버려졌다는 것을, 강태수가 수진이를 쫓아냈다는 것을, 13살 아이가 혼자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13살 수진이는 명동 뒷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6일 오후 손에는 강태수가 던진 50만 원이 쥐어져 있었고 갈 곳은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친구 집에 가기엔 부끄러웠으며 학교는 이미 엄마가 범죄자라는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첫날 밤은 명동역 대합실에서 보냈습니다. 딱딱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아침을 기다렸고 영무원이 쫓아내자 공원 벤치로 옮겨갔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50만 원 중 5천 원으로 김밥 한 줄을 샀는데 그것이 엄마가 해주던 김밥 맛과 똑같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49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달에 4만 원씩 쓴다면 1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왔고 코트를 살 돈이 필요했으며 감기에 걸려 약을 사야 했고 공중 목욕탕에서 씻어야 했습니다.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2006년 3월 돈이 바닥났습니다. 14살이 된 수진이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일하면 3만 원을 받았고 그 돈으로 쪽방촌 월세 20만 원을 냈습니다. 남은 1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루 식비 3천 원, 하루 두 끼만 먹었습니다. 학교는 그만뒀습니다. 중학교 1학년 9월에 그만두었으니 정확히는 중퇴였습니다. 선생님이 찾아왔지만 이사 갔다고 거짓말했고 그 후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10년 후에 온다고 했지. 그때까지 살아야 해. 2010년 4월 18살이 된 수진이는 명동 재개발 공사장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에게 밥을 퍼주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는데 하루 8시간 일하면 6만 원을 받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4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굉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흔들렸고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으며 누군가 무너진다. 고 소리쳤습니다.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장이 무너졌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수진이의 다리를 깔았습니다.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리 신경이 끊어졌어요. 수술하면 걸을 수 있는데 5천만 원 필요합니다. 5천만 원이요? 네. 수술 안 하면 평생 목발 짚고 살아야 해요. 5천만 원이 없었습니다. 통장에는 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보상금은요? 건물주가 도망갔어요. 보상금 없대요. 그 건물주가 강태수라는 것을 수진이는 5년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쪽방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서 하는 일은 불가능했고 앉아서 하는 일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2011년 19살 수진이는 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쪽방촌 골목에 담요를 깔고 앉아 손을 내밀었습니다. 1,000원씩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고 월세를 내야 했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끄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2015년에 나온다고 했지. 4년만 더 버티자. 그러면 엄마가 날 찾으러 올 거야. 2015년이 왔습니다. 23살 수진이는 매일 아침 쪽방촌 골목 입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혹시 엄마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날 찾고 있을까? 아니면 엄마도 날 버린 걸까? 강태수 삼촌처럼. 2020년 수진이는 명동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 명동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싼 월세를 찾아 이곳저곳을 떠돌았고 결국 쪽방촌에 정착했습니다. 2025년 10월까지 수진이는 그곳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33살 목발을 짚고 더러운 담요를 깔고 1,000원씩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고급 양복을 입은 여자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20년 만이었습니다. 교도소 8인실에서 저는 수진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저는 한국순 할머니에게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업 시간마다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대한 그룹을 어떻게 키웠는지, 조카에게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리고 복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금자야, 복수는 정면으로 하는 게 아니야. 덫을 놓는 거야. 10년간 준비하고 적이 누군지 모르게 하고 마지막에 정체를 밝히는 거야. 명동 땅을 사. 강태수가 쓰는 건물부터 하나씩 천천히. 그러면 강태수는 10년 후에 알게 될 거야. 자기를 무너뜨린 게 누군지. 할머니의 말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밤이면 8인실 침대에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그려준 명동 지도를 외웠습니다. 어느 땅이 얼마인지, 어느 건물이 강태수 것인지, 어떤 순서로 사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이 코를 고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벽에 줄을 그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을 세며 3650일이 끝나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2012년 할머니가 가석방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자야, 이거 받아. 100억이야. 스위스 은행에 있어.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내가 장학재단으로 키운 검사야. 착한 애야. 금자, 내가 나가면 연락해. 도와줄 거야.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동지도, 강태수 약점 자료, 다 여기 있어. 금자야, 나 대신 복수해줘. 내 복수도 하고, 내 복수도 해줘. 두툼한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꼭 찾아. 그리고 강태수 무너뜨려. 약속해. 약속합니다. 그것이 할머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2013년 3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도관이 제게 편지 한 통을 전했습니다. 할머니의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순 회장님께서 2013년 3월 5일 별세하셨습니다. 유언대로 모든 것을 금자 씨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8인실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며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2014년, 2015년이 지나갔습니다. 벽에 그어진 줄이 3,500개를 넘었고 3,600개를 넘었으며 드디어 3,649개가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4일 밤 저는 벽에 마지막 줄을 그었습니다. 3,650번째 줄이었습니다. 내일 나간다. 10년이 끝났어. 수진아, 엄마 간다. 기다려. 다음 날 아침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세상은 낯설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아졌고 사람들은 모두 휴대폰을 보고 있었으며 건물들이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금자 환전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30층 빌딩이 서 있었고 간판에는 금강금융그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제 가게를 빼앗아 이렇게 큰 회사로 키운 것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잘 나가는 모습 확인했어. 이제부터 국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10년간 덫을 놓는다. 1층 로비는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었고 회전문을 통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드나들고 있었으며 로비 한가운데에는 분수대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13년간 아침마다 걸레질을 하고 저녁마다 셔터를 내리던 그 작은 공간, 수진이가 계산대 옆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던 그 공간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책상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대리석 기둥이 서 있었고 제가 김밥을 싸주던 작은 주방이 있던 곳에는 고급 카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던 참치김밥을 만들던 그 주방, 수진이가 엄마 이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며 웃던 그 공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섞여들었는데 그것은 차가운 흥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제 30억과 제 땅을 빼앗아 이만큼 높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떨어뜨릴 수 있는 높이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국순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뜨거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계획적으로, 천천히 해야 한다고 적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놓고 그 밑을 무너뜨리는 것이 진짜 복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뼈저리게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를 찾는 것. 저 빌딩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제 딸을 찾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수진이 없이 복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빌딩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키고 있었고 그 사이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뒷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찬 남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20년 전 제게 누님, 제가 친딸처럼 키울게요. 목숨 걸고 약속합니다라고 말하며 수진이를 맡겠다고 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38살의 중년이 되어 거만한 걸음걸이로 제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보였고 손목의 시계는 제가 13년간 모은 돈으로도 살 수 없을 만큼 비싸 보였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비서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빌딩 입구의 경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수의 발걸음이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강태수는 선글라스를 벗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함이었다가 점차 확신으로 바뀌더니 마침내 비웃음으로 변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멸과 조롱, 그리고 승리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패배한 사람을 확인하는 듯한, 더 이상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존재를 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20년 전 수진이를 맡겠다며 제 손을 꼭 잡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태수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오만해져 있었습니다. 출소했냐고, 10년 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러면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천천히 세는 그 모습이 마치 거지에게 시혜를 베푸는 듯 했습니다. 30장을 다 세고 나서 강태수는 그것을 제 발 앞에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흩어졌고 바람에 몇 장이 날아갔습니다. 강태수는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10년치 위로금이라고, 이거나 받고 명동에서 꺼지라고, 범죄자 얼굴 보기 싫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수진이는 찾지 말라고, 그 애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빌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전문이 그를 삼켰고 대리석 로비 안쪽으로 그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불쌍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뭔가 잘못한 사람 같다고 했으며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1장, 2장, 3장 바람에 날아간 것까지 쫓아가서 주었습니다. 30만 원 전부를 주머니에 넣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복수의 일부라고, 이 굴욕을 잊지 않겠다고 10년 후에 이 30만 원을 이자 포함해서 돌려주겠다고 속으로 되뇌며 마지막 1장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꼭대기 어딘가에서 강태수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아주 차갑게 그 빌딩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강태수?
10년 후에 이 30만 원 돌려줄게. 내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내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내가 정상에 서려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려 줄게. 그날 저녁 저는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국순 어머니가 남긴 주소를 따라 20층 건물 12층에 있는 법무법인 정의를 찾았고 거기서 윤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국순 어머니가 장학금으로 키운 사람이었고 검사를 거쳐 지금은 변호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윤철은 저를 보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고 회의실로 안내해 국순 어머니가 남긴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에 100억, 40년간 쌓아온 인맥 리스트, 그리고 강태수에 관한 상세한 조사 자료였습니다. 특히 2010년 명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 자료에서 저는 수진이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수진, 18세, 하반신 마비.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태수가 오늘 한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살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태로. 국순 어머니의 편지에는 10년 복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차에는 돈을 불리고 2년 차부터는 명동 부동산을 조금씩 사들이고 5년에 걸쳐 명동을 장악하고 그 다음 5년은 강태수를 관찰하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10년 차에 그 프로젝트가 거의 완성될 무렵 정체를 드러내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자야,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내 딸이야. 먼저 수진이를 찾아라. 그 아이 없으면 복수해도 의미가 없어. 그날 밤부터 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복수 준비, 다른 하나는 수진이 수색이었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금자대부라는 이름으로 대부업을 시작했고 법정 이유를 지키는 정직한 운영으로 명동 상인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동시에 사설탐정 5명을 고용해 수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공사장 사고 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을 뒤지고 쪽방촌을 수색하고 노숙자 쉼터를 방문했지만 수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이 끊겨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는 명동 부동산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12개 만들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땅과 건물을 매입했고 강태수가 소유한 건물들 주변을 포위하듯이 장악해 갔습니다. 강태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10년 전 감옥에 간 그 무능한 박금자로만 기억하고 있었고 명동 뒷골목의 작은 대부업자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발밑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10명으로 늘렸고 20명으로 늘렸고 마침내 30명까지 늘렸습니다. 전국의 쪽방촌을 뒤졌고 병원 기록을 추적했으며 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명동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어디선가 수진이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엄마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엄마를 잊어버렸을까?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되어가도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는 복수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윤철이 국순 어머니의 인맥들을 활성화시켰고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시장실과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강태수의 움직임을 더 면밀히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강태수가 명동 한복판에 50층 규모의 특급 호텔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호텔이 들어서는 부지가 바로 20년 전 금자 환전이 있던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땅이었습니다. 강태수가 위조 서리로 빼앗아간 제 땅 위에 그가 제국의 마지막 성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순 어머니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호텔 건축은 80% 완료되었고 다음 달 최종 인허가 승인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윤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고. 하지만 그 전에 수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찾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준비되었지만 복수의 의미를 함께 나눌 제 딸이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 저는 쪽방촌에서 열리는 노숙자 지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행사에 수십 번 참석했지만 수진이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계속 참석했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골목을 걷는데 멀리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00원씩만 도와주세요. 작고 힘없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고 좁은 골목 끝 어둑한 구석에 더러운 담요를 깔고 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얼굴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0년이 흘렀어도 저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33이 된 수진이는 13살 때 그 맑던 눈빛을 잃어버린 채 탁하고 차갑고 생기 없는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고 다리는 기묘하게 꺾여 있어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010년 공사장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머리카락은 기름때로 엉겨붙어 있었고 얼굴은 햇빛을 보지 못해 창백했으며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예쁜 수진이 아침마다 엄마, 나 학교 가 라고 웃으며 뛰어나가던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급 양복 바지가 더러운 바닥에 닿았지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이의 이름을 불렀고 엄마라고 말했지만 수진이는 저를 몰랐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잘못 봤다고, 자기는 수진이가 아니라고, 그만 따라다니라고 차갑게 말하는 수진이의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제 딸이 저를 거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다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0원씩만 도와주세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수진이가 들어간 판잣집 앞에 앉아 밤을 샜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50m 떨어진 곳에서 수진이를 지켜봤습니다. 판잣집은 정말 좁았습니다. 어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었고 문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낡은 합판 하나가 입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도 없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촛불 하나 켤 돈조차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판잣집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으려는 사람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따뜻한 국밥을 사다가 수진이가 구걸하는 담요 옆에 조용히 놓고 갔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놓고 갔습니다.
처음에 수진이는 국밥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 딸이 20년 동안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월의 밤바람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고 저는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추운 것이 아니라 제 몸이 떨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3주일째 되던 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0월 치고는 이상하게 강한 비였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습니다. 수진이의 판잣집 지붕이 빗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판잣집 안에서 수진이가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지붕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는 수진이의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업었습니다. 20년 만에 안아본 제 딸의 몸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2살 때 업고 시장에 가던 그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차로 데려가는 동안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에 축 늘어진 채 있었고 축축한 빗물이 제 옷을 적셨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 욕실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씻어. 수진이는 멍하니 욕조를 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욕조였을 것입니다. 천천히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본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저도 욕실 문 밖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수진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과 20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참 후 욕실 문이 열렸고 깨끗한 옷을 입은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옷이었는데 10년 동안 혹시라도 수진이를 찾을까 싶어 사두었던 옷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저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때 안 찾으러 왔어요? 20년 동안 품었을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10년간 매일 쓴 편지 3,650통을 꺼냈습니다. 모두 수치인 없음으로 돌아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수진이 앞에 쌓아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10년 동안 매일 쓴 편지야. 모두 너한테 보낸 건데 다 돌아왔어.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돌아왔어.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엄마 오늘 교도소 첫날이야. 너 보고 싶어. 밥은 먹었니? 엄마는 여기 밥이 너무 맛없어. 우리 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김밥 싸줄게. 약속해. 2005년 9월 16일자 편지였습니다. 수진이가 강태수에게 버려진 바로 그날 밤에 쓴 편지였습니다. 수진이가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엄마 생일이야. 근데 내가 없으니까 생일 같지가 않네. 작년 이맘때 내가 용돈 모아서 케이크 사준 거 기억나? 엄마 그거 너무 기뻤어. 우리 나가면 같이 케이크 먹자. 세 번째 편지에는 수진아, 오늘 꿈에 내가 나왔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꿈이었는데 너무 예뻐서 깨고 싶지 않았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지? 엄마 믿어. 수진이는 계속 편지를 펼쳤습니다. 10번째, 20번째, 100번째,
편지를 읽는 수진이의 손이 점점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편지 보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편지 많이 보냈어요. 127통. 정확히 127통 보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고, 그래도 답장이 안 와서 1년에 한 번으로 줄였고, 그래도 답장이 안 와서 결국 보내지 않게 됐다고, 엄마가 자기를 버린 줄 알았다고, 강태수 삼촌처럼 엄마도 자기를 버린 줄 알았다고 말하며 수진이는 무너졌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철이 조사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강태수가 교도관을 매수한 증거, 제가 보낸 편지를 모두 폐기하도록 지시한 기록, 수진이가 보낸 편지도 제게 전달하지 말라고 한 지시서,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우리 모녀 사이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수진이가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내 편지를 못 받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통도 못 받았어. 너도 내 편지를 못 받았고.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엄마도 자기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게 강태수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수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제대로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수진이가 제 품에 안긴 채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엄마가 감옥 간 그날, 강태수 삼촌이 저한테 50만 원 던지고 나가라고 했어요. 범죄자 딸은 못 키운다고. 13살이었어요, 엄마. 13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척도 없었고, 친구 집에 가기엔 부끄러웠고, 학교는 이미 소문이 다 퍼진 뒤였어요. 그날 밤 명동역 대합실에서 잤어요. 딱딱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서 아침을 기다렸어요. 영무원이 쫓아내서 공원 벤치로 갔고, 거기서 또 쫓겨나서 24시간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50만 원으로 버텼어요. 하루에 5천 원씩만 쓰려고 했어요. 편의점 삼각김밥이 1,000원이었는데 하루에 2개만 먹었어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점심은 굶었어요. 물은 공원 화장실에서 마셨고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감기에 걸렸어요. 약 사는데 5천 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돈이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4살 생일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보냈어요. 엄마가 해주던 미역국 생각났어요. 엄마는 제 생일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고 케이크 사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계단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저를 안 봤어요. 수진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한 달 후에 쪽방촌에 방을 얻었어요. 월세 20만 원짜리. 2평도 안 되는 방이었는데 화장실도 없고 부엌도 없었어요. 복도 끝에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10명이 같이 썼어요. 샤워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탕 가서 했어요. 목욕탕비가 5천 원이었거든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어요. 14살인데 18살이라고 거짓말했어요. 하루 5시간 일하면 3만 원 받았어요.
한 달이면 90만 원인데 월세 20만 원 내고 나면 70만 원 남았어요. 하루에 2천 원씩 쓰면 6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모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모아서 엄마 나올 때까지 버티려고 했어요. 10년이면 1200만 원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엄마 나오면 같이 작은 가게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근데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쪽방에 난방이 없었어요. 11월부터 3월까지는 정말 추웠어요. 이불 3장을 덮고 잤는데도 얼어서 잠을 못 잤어요. 새벽에 너무 추워서 깨면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손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어요. 동상 걸렸어요. 발가락 2개가 까맣게 변했어요. 병원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15살 겨울에는 폐렴에 걸렸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 일을 못했어요. 식당 사장님이 일 못 나오면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어요. 모아둔 돈 다 떨어졌어요. 월세를 못 냈어요. 쪽방 주인이 짐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거리로 나갔어요. 15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어요. 수진이가 제 옷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편지 썼어요. 엄마, 너무 추워요. 너무 배고파요. 엄마 언제 와요? 근데 답장이 안 왔어요. 한 달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또 편지 썼어요. 엄마, 나 아파요. 기침이 안 멈춰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또 답장이 안 왔어요. 2달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16살 봄에 다시 식당 일 구했어요. 이번엔 중국집이었어요. 설거지랑 배달 보조했어요. 하루 8시간 일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쪽방 얻었어요. 이번엔 월세 25만 원짜리. 조금 나은 곳이었어요. 창문이 있었거든요. 작은 창문이었지만요. 그렇게 2년을 버텼어요. 매일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학교는 못 갔어요. 중학교 자퇴했어요. 검정고시라도 보려고 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잤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18살 되던 해, 2010년 4월이었어요. 명동 재개발 공사장 식당에서 일하게 됐어요. 공사 인부들한테 밥 퍼주고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월급이 좋았어요. 한 달에 180만 원.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1년만 일하면 엄마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은 4월 15일 목요일 오후 3시였어요.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굉음이 들렸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어요. 누군가 무너진다. 소리쳤어요. 뛰어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천장이 무너졌어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졌어요. 다리에 떨어졌어요. 다리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다리에서 나는 소리를,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비명을 질렀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다리 신경이 끊어졌다고. 수술하면 걸을 수 있는데 5천만 원 필요하다고. 5천만 원. 제가 어떻게 5천만 원을 구해요. 통장에 80만 원밖에 없었어요. 보험도 없었어요. 보호자도 없었어요. 보상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도망갔대요. 보상금 없대요.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3일 만에 퇴원했어요. 치료비도 못 냈어요.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목발을 줬어요. 목발 짚고 나왔어요. 18살.
다리를 쓸 수 없는 18살이 거리로 나왔어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서서 하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앉아서 하는 일도 오래 못 버텼어요.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진통제를 먹어야 했는데 진통제 살 돈도 없었어요. 밤마다 다리가 아파서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울었어요. 19살 겨울에 국어를 시작했어요. 쪽방촌 골목에 담요 깔고 앉았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1,000원씩만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어요. 어떤 사람은 발로 찼어요. 어떤 사람은 젊은 게 일을 해야지 왜 구걸하냐고 욕했어요. 다리를 보여줬어요. 그래도 욕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부끄러움도 사라졌어요. 그냥 살아야 했어요. 하루에 10,000원 정도 모았어요. 한 달이면 30만 원. 월세 2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 남았어요. 하루에 3,000원씩 써야 했어요. 편의점 김밥 하나가 2,000원이었으니까 하루에 한 끼 밥 먹었어요. 엄마가 나올 거라고 믿었어요. 2015년이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매일 명동역에 나갔어요. 구걸하면서도 명동역 쪽을 봤어요. 혹시 엄마가 오지 않을까 해서 2015년 9월, 10월, 11월 매일 나갔어요. 근데 엄마는 안 왔어요. 2016년에도 기다렸어요. 혹시 늦게 나온 건가 싶어서 2017년에도 기다렸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 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엄마는 안 왔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엄마도 날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태수 삼촌처럼. 수진이가 제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20년 동안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고, 여름에는 더워서 숨이 막혔고, 비 오는 날에는 지붕이 새서 온몸이 젖었고, 아플 때는 약도 못 사 먹고, 배고플 때는 쓰레기통 뒤지고, 사람들한테 맞고, 경찰한테 쫓기고, 그래도 살았어요.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았어요. 엄마 얼굴도 기억이 안 났어요. 15년쯤 지나니까 엄마 얼굴이 흐릿해졌어요. 목소리도 기억 안 났어요. 엄마가 해주던 김밥 맛도 기억 안 났어요. 그냥 엄마라는 단어만 남았어요. 엄마. 근데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수진이가 다시 제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근데 오늘 엄마가 왔어요. 20년 만에 편지 3,650통을 보여줬어요. 매일 쓴 편지, 나한테 보낸 편지.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엄마도 찾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수진이를 꽉 안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모녀가 밤새 울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풀리고 20년의 그리움이 확인되고 20년의 상처가 드러나고 20년의 눈물이 쏟아진 밤이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수진이가 제품에 안긴 채 잠들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강태수, 내가 내 딸에게 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돌려줄 거야. 내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내가 꿈을 이룰 것 같을 때, 그때 모든 걸 무너뜨려 줄 거야. 이제 복수는 나만의 것이 아니야. 수진이의 것이기도 해. 우리 모녀의 복수가 시작된다. 수진이가 잠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서서 명동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강태수의 금강그룹 빌딩이 보였고 그 옆에서
건설 중인 명동 그랜드 호텔의 골조가 밤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50층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 강태수가 20년간 쌓아 올린 제국의 정점이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땅이 이미 제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자기 제국의 기둥들이 하나씩 제게 넘어왔다는 것을, 자기가 꿈꾸는 정상이 사실은 낭떠러지 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깼을 때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드는 수진이의 아침이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수진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참치김밥. 주방에서 김밥을 싸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13살 수진이가 엄마, 이 김밥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수진이가 휠체어를 타고 식탁으로 왔습니다. 윤철이 어젯밤 급히 구해온 휠체어였습니다. 수진이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제대로 된 아침 식사였을 것입니다. 저는 김밥 한 줄을 수진이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봐. 엄마가 만든 거야. 수진이가 젓가락으로 김밥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 기억나요. 엄마 김밥 맛.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함께하는 아침 식사, 그 식탁에서 모녀가 울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수진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서울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갔고 수진이의 다리를 정밀 검사했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전에 수술했어야 했다고,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신경이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 목발 없이 걸을 수는 있을 거라고, 최소 1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1년이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의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15년간 제대로 쓰지 못한 다리는 근육이 다 빠져 있었고 뼈는 약해져 있었으며 신경은 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땀을 흘리며 때로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걸을 수 있을 때, 그때 강태수를 무너뜨리겠다고. 수진이가 목발 없이 강태수 앞에 섰을 때, 그때 복수를 완성하겠다고. 일주일 후 저는 윤철을 불렀습니다.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윤철과 마주 앉았고 그동안 준비한 모든 자료를 펼쳤습니다. 명동 부동산 매입 현황, 강태수의 호텔 프로젝트 분석, 국순 어머니의 인맥 리스트, 그리고 강태수의 불법 행위 증거들. 10년간 준비한 모든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윤철 씨, 이제 시작합니다. 윤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호텔 인허가부터입니다. 다음 달 건축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죠? 네, 11월 15일입니다. 최종 승인만 받으면 강태수의 호텔이 완공됩니다. 그 승인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국순 어머니가 남긴 인맥을 총동원하세요. 윤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12명의 명단이었습니다. 이 중 8명이 국순 어머니 장학생 출신입니다. 위원장 포함해서요. 저는 그 명단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국순 어머니의 40년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원장부터 만나세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여주세요.
저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강태수가 20년 전 금자 환전 부지를 위조 서류로 빼앗은 증거, 원본 토지 대장, 위조된 법원 판결문, 당시 매수된 법원 서기관의 진술서,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제 것입니다. 강태수가 불법으로 빼앗은 땅 위에 호텔을 짓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는 땅에 건축 허가를 내줄 수는 없겠죠. 윤철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소유권 분쟁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보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여주세요.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2010년 공사장 붕괴 사고 자료였습니다. 강태수가 불법 건축으로 건물을 무너뜨려 3명을 죽이고 12명을 다치게 한 사건, 그중 1명이 18살 박수진이었다는 기록, 강태수가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도주한 증거,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검찰에도 보내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흘리세요. 강태수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윤철이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강태수의 호텔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으며 강태수는 아마 저 어딘가에서 자기 꿈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11월 15일 건축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철이 대신 참석했고 강태수는 직접 참석해서 호텔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윤철이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강태수는 자신만만했다고 합니다. 50층 높이의 특급 호텔, 3천억 투자, 완공되면 서울 최고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자랑했다고 합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강태수는 이미 승인을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입을 열었을 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강태수 회장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강태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위원장을 봤습니다. 무슨 문제 말씀이신지요? 위원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부지의 소유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소유주가 박금자 씨인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20년 전에 이미 정리된 문제입니다. 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원본 토지 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법원 판결문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수가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재수사라니, 그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 승인을 보류합니다. 명동 그랜드 호텔 프로젝트 부결입니다. 강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미 80% 완공된 프로젝트를. 하지만 위원들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고 회의는 끝났으며 강태수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금강그룹 강태수 회장, 토지 소유권 위조 의혹, 검찰 수사 착수.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20년 전 명동의 한 환전소 부지를 위조 서류로 빼앗은 의혹, 그 땅 위에 불법으로 호텔을 짓고 있던 정황, 건축심의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한 사실, 모든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금강그룹 강태수 2010년 공사장 붕괴 사고 책임 의혹. 15년 전 명동 재개발 공사장에서 불법 건축으로 건물을 무너뜨려 3명을 죽이고 12명을 다치게 한 사건 보상금을 주지 않고 도주한 사실. 피해자 중 1명이 당시 18살 소녀였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일면에 강태수의 사진이 실렸고 TV 뉴스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으며 인터넷에는 강태수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재벌의 민낯, 돈으로 쌓은 제국의 어두운 비밀, 18살 소녀의 인생을 망친 남자, 제목들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었습니다. 호텔 건축을 위해 강태수가 대출받은 돈이 1,200억이었는데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건축이 중단된 프로젝트에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강태수는 3개월 안에 1,200억을 갚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호텔 건축에 참여한 건설사들, 자재 공급업체들, 인테리어 업체들이 일제히 공사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건축이 중단되면 손해를 보게 되니 지금까지 일한 대가를 먼저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800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호텔 프로젝트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일제히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금액이 500억이었습니다. 강태수는 한 달 안에 2,500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이었고 부동산은 쉽게 현금화할 수 없었으며 설령 판다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헐값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가 폭락이었습니다. 금강그룹은 상장 회사였는데 이 모든 악재가 터지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씩 떨어졌고 이틀 만에 반 토막이 났으며 일주일 만에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강태수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 조사였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고용노동부가 불법 고용조사를 시작했으며 금융감독원이 대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20년간 강태수가 저질러온 모든 불법 행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탈세, 뇌물 횡령, 배임 하나도 빠짐없이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뉴스를 보며 신문을 읽으며 강태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년 전 제 발 앞에 30만 원을 던지며 비웃던 그 남자가 지금은 기자들에게 쫓기며 오해입니다.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환호했지만 떨어질 때는 더 세게 밟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강태수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자산을 압류했고 법원이 파산 절차를 시작했으며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습니다. 30층 빌딩 1층 로비에 있던 분수대는 멈춰 있었고 회전문은 잠겨 있었으며 건물 입구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저는 윤철에게 연락했습니다. 강태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윤철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제 펜트하우스 서재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강태수가 제게 굴욕을 준 곳이 명동거리였다면 저는 제 공간에서 그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2월 20일 오후 3시 강태수가 왔습니다.
윤철이 그를 데려왔는데 강태수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롤렉스 시계는 사라졌으며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가 서재에 들어섰을 때 저는 창가에 서서 명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강태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20년 만이네요, 태수 씨. 강태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설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박금자입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배신한 그 박금자. 강태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금자 누님, 이게... 저는 그를 제지했습니다. 누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강태수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출소했을 때 기억나세요? 명동에서 만났죠.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발 앞에 30만 원을 던졌죠. 범죄자는 꺼지라고 했죠. 강태수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30만 원을 주우며 생각했습니다. 10년 후에 이 돈을 이자 포함해서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10년이 지났네요.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 앞에 놓았습니다. 30만 원입니다. 10년 전에 받은 그 돈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강태수가 봉투를 보며 떨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이자를 계산해야죠.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10년 전에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 10% 복리로 계산하면 10년 후에는 약 78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제게서 빼앗은 것들의 목록입니다. 명동 환전소 부지, 시가 500억, 30억 현금, 10년 이자 포함하면 78억. 제 딸 수진이의 20년 가격을 매길 수 없지만 일단 계산하자면 평생 치료비와 위자료 포함해서 100억. 합계 678억입니다. 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돈이 제게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이미 파산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범죄 목록입니다. 2005년 사기, 횡령, 위조. 2010년 업무상 과실치사, 보상금 미지급, 도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탈세, 뇌물, 불법 건축. 하나하나 형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보여줬습니다. 사기 10년, 횡령 5년, 위조 3년, 업무상 과실치사 10년, 탈세 7년. 합치면 35년입니다. 강태수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님, 금자 누님, 제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죠. 당신은 제 동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 딸을 거리에 버린 사람입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목발도 없었습니다. 두 다리로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석 달간의 재활 치료로 수진이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절뚝거렸고 오래 걸으면 아팠으며 빨리 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당당하게. 강태수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이, 내가. 수진이가 강태수 앞에 섰습니다.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이에요, 삼촌. 아니,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네요. 강태수 씨.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저 기억나세요? 13살 때 50만 원 받고 거리로 쫓겨난 그 아이. 18살 때 당신 불법 건물에 깔려서 다리 망가진 그 아이. 20년 동안 구걸하며 살았던 그 아이. 강태수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돌아오나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태수 씨, 당신에게 2가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35년형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신 나이가 48세니까 83세에 출소하게 되겠네요. 강태수가 떨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뭡니까? 저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백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남은 재산을 모두 피해자 보상에 쓰겠다고 약속하면 저는 선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형량이 25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태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도 너무 깁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제 딸은 20년 살았습니다. 거리에서. 당신이 25년 사는 게 뭐가 길어요? 수진이가 강태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선택하세요. 35년 아니면 25년. 5분 드릴게요. 그리고 수진이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걸어서 당당하게. 저도 따라 나갔고 강태수는 서재에 혼자 남았습니다. 5분 후 다시 들어갔을 때 강태수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제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태수가 단상에 섰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박금자의 환전소 부지를 위조 서류로 빼앗은 것, 박금자를 감옥에 보내고 13살 딸을 거리에 버린 것, 2010년 불법 건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치게 한 것, 18살 박수진의 다리를 망가뜨리고 보상금을 주지 않은 것, 20년간 탈세와 뇌물로 제국을 쌓은 것,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강태수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호송차에 올랐으며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TV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네요, 엄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끝났을 뿐 우리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3월 강태수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8세에 들어가서 73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15년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수의 모든 재산은 법원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배분되었습니다. 2010년 공사장 사고 피해자들이 먼저 보상을 받았고 수진이도 50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쓸 거예요, 엄마. 저는 명동 그랜드 호텔 부지를 되찾았습니다. 원래 제 땅이었으니까요. 80% 완공된 호텔 건물이 거기 서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도를 바꿨습니다.
호텔이 아니라 복지센터로. 2026년 9월 국순 복지타운이 문을 열었습니다. 50층 건물 전체가 복지시설이었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11층부터 20층까지는 무료 의료센터, 21층부터 30층까지는 청소년, 쉼터, 31층부터 40층까지는 직업훈련소, 41층부터 50층까지는 노인 요양시설이었습니다. 명동 한복판에 서 있는 거대한 희망의 탑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쪽방촌에서 살던 사람들, 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들, 갈 곳 없던 청소년들 모두 모였습니다. 저와 수진이가 함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고 사람들이 환호했으며 누군가 울었습니다. 수진이가 청소년 쉼터 센터장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수진이는 누구보다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사무실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수진 센터장. 그 명패를 볼 때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쉼터를 찾아왔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머리는 엉망이었으며 눈빛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이리 와. 밥 먹었어? 소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같이 먹자. 뭐 먹고 싶어?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밥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김밥? 좋아. 우리 엄마가 김밥 잘 싸. 기다려. 수진이가 저를 불렀고 저는 주방으로 가서 김밥을 쌌습니다. 20년 전 수진이에게 해주던 그 참치김밥을. 세 사람이 함께 테이블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소녀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수진이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밥도 매일 먹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와 저는 복지타운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50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명동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도시는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저도 수진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수진아. 멀리 교도소가 있는 방향을 봤습니다. 강태수가 지금쯤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잊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앞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온 그 아이 나랑 똑같았어요. 13살 갈 곳 없고 무섭고 배고프고. 근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내가 겪었던 그 20년을 다른 아이들은 안 겪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자. 내가 받은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많았습니다. 10월의 밤하늘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국순 어머니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해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복수도 했고 딸도 찾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2027년 봄 국순 복지타운 1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300명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50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20명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수진이의 청소년 쉼터에서는 8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수진이가 연설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13살부터 33살까지 배고팠고 추웠고 무서웠고 외로웠습니다. 여러 번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강하게 자랐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와 저는 처음 만났던 그 쪽방촌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모두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그래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구걸하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였어요, 엄마. 내가 20년 동안 앉아있던 곳. 저도 그 옆에 섰습니다. 여기서 너를 찾았어. 20년 만에.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안 와도 돼요. 우리 집이 있으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명동 거리를, 불빛 가득한 거리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엄마와 딸이 20년 만에 함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이야기, 희망을 나누는 이야기, 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여자였습니다. 박금자와 박수진, 모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에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